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인류의 위안. 디지털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엄지입니다. 혹시 네. 뇌를 스캔하고 해킹할 수 있는 그런 AI가 있다면? 전 좀 무섭긴 한데 근데 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왜요? 왜냐면 약간 가끔 제 이 감정을 제대로 설명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AI가 제 뇌의 생각을 제대로 읽어주고 표현해준다면 저는 꽤 유용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시멘틱 디코더라고 하는 AI 뇌 해독 기술이 이미 미국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신기하면서도 우리가 호모 디지쿠스 보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가능은 하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왕 가능할 거라면 저는 좀 좋은 쪽으로 쓰였으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전신마비 이런 환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에게 좀 희소식이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그렇게 새로운 기술이 좋은 곳에만 쓰인다면 당연히 너무너무 좋은데, 챗GPT나 바드 같은 생성 AI가 널리 보급이 되면요, 범죄자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해킹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SF 이야기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다뤄보겠습니다.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오늘 호모 디지쿠스를 찾으신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랩의 최원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챗GPT나 구글 바드 같이 널리 사용되는 그런 생성형 AI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교묘하게 바꿔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나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연구 목적이라든가 너의 진심을 알고 싶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일종의 뭐 봉인 해제하듯이 해킹하듯이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인류를 홍익인간 뜻으로 조금 열심히 좀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런 윤리적 제한 장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가 있고요. 무언가 의도적인 제한이 되니까요. 이런 제한 장치를 해제한 그런 생성 AI, 학습이 끝난 그 모델은 그대로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걸 손에 넣은 어떤 해커 집단, 사이버 공격의 수법들이 좀 많아질 수 있겠다. 오히려 다재다능한 툴이 있으면 더 저는 무서운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는 너무나 불특정 다수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윤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학습된 모델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자체 PC에서 뭔가를 생성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윤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의도로도 활용할 수는 있죠. 그게 이미 많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왔어요. 엄지 기자의 엄지척 트렌드. 해킹의 도구가 된 생성형 AI. 인공지능이 이전에 경험한 무엇과도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해킹할 것이다. 지난해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보안 컨퍼런스 RSA 컨퍼런스 2022에서 암호학자이자 보안 기술 전문가인 브루스 슈나이어는 AI 해커의 등장을 예고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그는 AI들이 전례 없는 속도, 규모, 범위로 모든 종류의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에서 취약점을 발견할 것이다 라면서 이런 상상은 공상과학 소설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 6월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푸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연설 방송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AI를 통한 해킹이었는데요. 해커들이 생성 AI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로 푸틴 대통령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해 영상을 만들고 TV 채널을 해킹해 방영한 것이었습니다. 크렘린궁은 이날 즉시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 등을 통해 푸틴 대통령을 연설한 적이 없으며 여러 네트워크에서 나온 해킹 방송은 모두 삭제됐다고 전했지만 한동안 전쟁에 대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생성 AI가 새로운 방식의 해킹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사람 목소리도 만들어내고 영상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아 금융사기 등 PC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몇몇 앱을 이용하면 일반인도 특정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에 자신이 원하는 얼굴을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합성하고 싶은 영상을 선택한 후 얼굴 사진을 업로드한 뒤 제작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된다고 합니다. 또한 챗 GPT 등의 생성형 AI가 활성화되면서 해킹 시도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글로벌 보안 기업 체크포인트가 발간한 2023년 시큐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챗 GPT를 이용해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PDF 파일을 빼내거나 파일 전송 시스템 권한을 빼앗는 악성 코드를 제작하는 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는 챗 GPT로 훔친 계좌나 악성 코드 등 불법물 거래에 악용할 수 있는 다크웹 플랫폼을 만든 사례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AI를 이용한 해킹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해킹 침해 신고는 1,045건으로 전년 640건 대비 1.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사용자의 컴퓨터를 장악하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한 다음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유형의 컴퓨터 바이러스인 랜섬웨어도 2019년 39건이던 것이 2022년 303건으로 3년 새 9배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도화된 해킹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일반인도 조금만 공부하면 챗 GPT를 활용해 쉽게 악성 코드 등을 만들어내 범죄에 악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챗 GPT와 같은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AI가 막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생성 AI가 여기저기 안 쓰는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각종 분야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성형 AI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제일 먼저 이러한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안 좋은 쪽에서 먼저 사용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이제 악성 코드를 만들어 줄 수 있냐라는 이런 질문들에 순수히 그냥 소스 코드를 만들어 주고 그것을 가져다가 악용한 사례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결국 오픈 AI사에서는 이러한 생성형 AI를 통한 악성 코드 생성 또는 해킹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실제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코드를 만들어 주니까 해킹하는 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주면 그냥 만들어 줍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오픈 AI사를 해킹하는 코드를 만들어 주니까 그건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런 게 가능해요. 네. 우리 그 호모디지쿠스가 새로 올라올 때마다 그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 그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그걸 크롤링하는 코드 만들어주면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코딩이 쉬워졌다는 건 다르게 말하자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실제로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생성 AI 등장 때문에 분명히 그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현재 악성 코드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듯한 코드들이 계속적으로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생성형 AI의 등장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공격형 코드들이 너무나 많이 양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해킹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성 AI를 이용한 해킹이 지금 더 위협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AI가 한다라는 거는 쉬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코드를 만들어내니 결국 이것을 대응해야 되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결국 밤을 새서라도 막아도 끝이 없는 어떤 공격과 방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양에 있어서 굉장히 고도화된 방식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보안 허점을 노리는 코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좀 뻔한 걸 만들어내지만 너무 많아요.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건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너무 말만 들어봤지 정확히 사실 어떤 건지 잘 몰라요. 해킹을 당해본 적도 없는 분들은 많을 텐데 악성 코드를 생성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요? 악성 코드는 뭐 우리가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코드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컴퓨터를 순수한 목적으로 또는 순기능으로 사용하겠다고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다 우리가 악성 코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
프로그램 이것을 저희가 좀 줄여서 악성 코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뭘 하게 되죠? 악성 코드인데 메일이 왔어요. 이걸 누르면 갑자기 로또 1등 번호를 알려준대.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또 순수하게 속아요. 야, 이 세상 좋아졌네. 누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로또 번호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뒤쪽 우리가 말하는 백그라운드라고 표현하는데요. 백그라운드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몰래 어떤 시스템 쪽에 잠입을 했다가 이제부터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기능들, 키보드들 이런 정보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은 해커들한테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패스워드를 어떤 걸 쓰겠구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모르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해커는 쉽게 그 부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화면을 캡처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은행에 들어가서 어떤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도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입니다. 그 이후에도 랜섬웨어라고 불려지는 악성 코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어놓은 사진들, 보통 여러분들 폰에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PC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다 암호화시켜서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대신 돈을 주면은 다시 열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악성 코드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저 지금 당장 방송이 끝나면 그 포맷을 한번 하려고요. 약간 무서워지는데 이 특히나 악성 코드가 생성형 AI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해커들이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으면은 24시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채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원화 채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원화를 어떻게 보면은 마음대로 채굴해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해커 입장에서는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악성 코드를 자유자재로 만들어주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성 코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해커의 수단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생성형 AI가 더해졌으니까요.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생성 AI 이제 쫙 금지시켜야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도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되지를 먼저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처럼 그럼 저걸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이득을 취할까? 어떻게 사람을 조종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걱정되는데 하지만 우리 네. 대표님 같은 분들이 네.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판 그 슈퍼맨 같은. 또 잠깐! 독화대독실 빰빰. 생성형 AI는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아주 성실한 그런 친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의 해킹이나 사이버 위험 유형 같은 것들도 학습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줘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생성 AI로 만들 수 있는 예시를 만들고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계속 만들어줘라고 하면 끊임없이 대표님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네. 그 백신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어려운가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실제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성형 AI 바로 앞단에서는 저희가 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를 하나 만들 때 이게 사람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고 가정한다면요. 네.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와 이것이 정말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림인지를 판단하는 AI 두 가지가 동시에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이제 속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겐이라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으로 맞습니다. 훈련하는 거죠. 네, 적대적 훈련인데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해킹 쪽, 방어 쪽 이런 식으로 공격과 방어를 계속적으로 학습을 한다라면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방어 쪽 입장에서도 생성형 AI가 계속 활용되어질 수는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제가 끝났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이게 안 네.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 원래 뭐 스포츠 게임에서도 공격이 차라리 쉽지 수비가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안업계는 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정말 힘든 문제인데요. 저희가 어떠한 입구 100개가 있을 때 그 모든 수비자 입장에서는 100군데를 다 막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공격자는 그 중에서 약한 한 곳만 뚫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격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말 쉬운 문제인데 방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쪽으로 이 공격이 들어올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예측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기술 개발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말 방어는 정말 힘든 이슈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쪽으로 제일 먼저 공격이 들어오는지를 예측하고 방어하는 부분을 저희가 연구하게 되는데요. 요즘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문자 메시지에 있는 URL들입니다. 대부분 해킹은 거기서 시작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는 메일에서도 역시 첨부 파일에 있는 내용 또는 그 본문에 있던 어떤 URL 이것들을 클릭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실행을 해본다든지 또는 먼저 가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를 사용자한테 빨리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얼마나 많이 오냐면 대놓고 정말 우리나라의 그 커다란 은행 이름을 밝히면서 정말 소상공인 대출, 특별 대출이 시행됐다. 4조 원 규모의 뭐가 시행됐다. 이거 누르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시의성 있는 이야기고 그럴듯해요. 뉴스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 누른다고요. 맞아요. 진짜 유명인도 이야기고. 요즘에 사칭을 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정말 지능형 해커의 공격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별거 아닌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팁들 있잖아요. 정말 보안 전문가로서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조심할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요. 네. 우선 PC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항상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사용하실 텐데요.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영 체제도 물론 스스로 요즘은 업데이트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근데 아직 운영 체제가 옛날 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운영 체제도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문제이긴 한데요. 모바일은 참 이게 아이폰과 또 갤럭시 이런 분야들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조금 보안이 약한 부분이 조금 안드로이드 계열들이 좀 약합니다. 자유도가 높으니까 대신에 보안 맞습니다. 쪽은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은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백신들을 좀 꼼꼼하게 설치하셔서 항상 주기적으로 실행해보는 그러한 습관들을 들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클릭은 어떤가요? 저는 아예 그냥 모르는 번호면 안 받고 클릭을 아예 SMS에 있는 거를 누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서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누르지 말라고 그냥. 네, 우선 보통 우리가 링크를 눌렀을 때 안드로이드 계열은 주로 악성 앱들이 설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설치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눌러서 이제 설치가 됐을 때 또 앞서 이야기했듯이 뭔가 개인 정보들이 유출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안드로이드에는 설정에 그런 의심 좀 되는 곳에서 배포하는 악성 코드들, 이런 앱들을 설치하지 못하게끔 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건 원래 디폴트로 켜져 있는 건데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어떤 웹페이지가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경찰청이라든지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페이지들은 항상 URL 주소를 유심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 알파벳 하나 바꿔서 보내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들도 그냥 대충 보면 속아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네. IT 전문 기자라고 별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번 클릭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클릭해 본 적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한번 제가 메일을 잘못 클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악성 코드 같긴 한데 당장 제가 체감되는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내가 물론 클릭도 했고 뭔가 패스워드도 살짝 입력한 것 같지만 네. 직접적으로 당장은 일어나진 않습니다. 돈도 안 빠져나갔고. 네, 긴 장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분명히 공격의 피해는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바로 클릭했다 또는 뭔가 패스워드가 노출된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은 항상 바로 바꿔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진짜 바이러스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집하는 동안 시간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충분히 수집됐다 싶으면 그때 전송을 하면서 좀 유용한 정보가 있다 싶으면 그거를 암호시키는. 그럼 뭐 그러니까요. 128비트, 256비트 암호화는 못 깨요. 보안 기관에서도 사실 못 깨죠.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건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내 뭐 자녀의 부모님의 사진들, 동영상 이게 다 동결됐다. 너무 속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악하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기술에는 그 성과 악이 공존하기는 마련인데 이 생성 AI를 인간이 또 무엇보다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 이런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정말 좋은 의도로 질문을 해야 되고 좋은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요. 물론 사람들 중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대중적인 서비스에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각 사에서 어떻게든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질문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질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본인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윤리적인 측면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적으로 계속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인간의 선의를 믿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어야겠죠. 네. 비밀번호 자주 바꾸는 게 도움이 되나요? 물론이죠. 어차피 해커 입장에서는 자주 바뀌는 것은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각 사이트들마다 패스워드를 바꿔주시는 것도 좋고요. 물론 그건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이트들을 우리가 패스워드를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포털 사이트에서는 계속적으로 패스워드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지런해지고 똑똑해져야겠네요. 네. 네. 개인이 만약에 랜섬웨어에 걸렸다 그러면 돈을 주면 풀어는 줍니까? 누군가 또 안 준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테러라든가 이런 거랑 같이 협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너무 소중한 자기의 지금까지 몇 년의 뭐 작가님이 썼던 모든 원고가 다 날아갔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말씀하셨듯이 테러와의 테러범하고는 협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최근 우리나라도 미국과 좀 주요 40개국인가 요 나라에서는 이제 랜섬웨어를 위해서 이제 돈을 지불하는 것은 모두 다 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그렇긴 한데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나한테 중요한 자산인데 이것은 빨리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원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돈을 내고 싶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는 정말 모르죠. 모릅니다. 그럼 양쪽 사례가 다 있나요? 사실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 돈을 내고 제대로 복구를 못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돈을 내고 그냥 복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맞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뭐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결국 테러범한테 돈을 주는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현상이나 이런 뭐 암호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한다라면은 꼭 보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려져 있는 어떤 특정 랜섬웨어들은 굳이 돈 안 내더라도 보안 전문가들이 그냥 공짜로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하드디스크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개인적인 데이터들은 네. 주기적으로 계속 백업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 클라우드라고 해서 핸드폰이랑 노트북이랑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이용하면 만약에 제 핸드폰이 털리면 컴퓨터까지 다 털릴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실제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PC가 털렸을 때 핸드폰을 털 수도 있습니다. 네, 똑같은 방법으로 악성 코드를 전송시키고 그쪽에서 마치 실행하게끔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털리면은 네. 반대쪽도 털릴 수 있다는 거는 꼭 고민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좀 이용을 안 하는 게 대신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파일들을 백업해서 복원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어떤 문서라든지 또는 이미지 위주로만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도 어떻게 하냐면 뭐 아이들 사진, 가족 사진 이런 사진들이랑 그 문서 뭐 제가 강연할 때 쓰는 자료도 있잖아요. 그거만 딱 따로 빼갖고 저장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어요. 한 3년에 한 번씩. 뭐 3년 정도 자료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니 누가 내 걸 털겠어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꼭 한 번씩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좀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요즘에 스팸 메시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키사에서 맨날 통계를 주는데 항상 사상 최대치의 스팸이 발송이 됐고 항상 최대치의 적발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생성 AI 기술의 발전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딱 봤을 때, 이거는 느낌이, 이런 맞아요. 느낌이 있는 거 네.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생성형 AI가 너무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진짜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스팸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스팸 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해지고 사람은 그냥 이것을 읽었을 때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양도 많아졌지만 성공률도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국제적인 문제로 되지 않을까요? 아까 푸틴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런 것처럼 공식 예를 들면 그런 정부 사이트가 분명히 보안 허점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운영체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외교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데 상대 국가 입장에서는 바로 대응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2가지, 3가지, 4가지 채널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커다란 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소설 같지만 혹시나 가능할까 봐. 왜냐하면 초연결 사회니까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제 기우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혹시 가능할까요? 가능한 시나리오죠. 실제 말씀하셨듯이 영화 시나리오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현실 가능성 있는 것들을 다 검토해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졌거든요. 지금 영화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그냥 공상과학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것이 실제 곧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두려움, 너무 두렵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일반적인 분들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질 수는 없겠고요. 이것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기술자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또 악용되지 못하게끔 최대한 방어하려고 모든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기관에서 암호 관리 시스템에 관한 그 현황을 알려주는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바로 패스워드 -1234. 영어로만 쓰면 숫자도 쓰세요. 숫자를 네. 썼더니 특수 문자 쓰세요. 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영어, 특수문자, 숫자 그래도 많이 썼네요. 그렇죠. 제 비밀번호랑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런 보안 측면에 허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휴먼 에러에 가까운 거고 아무리 보안 기술 좋아지면 뭐합니까? 비밀번호가 간단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설정을 좀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호모디지코스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네. 안녕.